일상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 해볼게요.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다키온뉴스 조우진 대표와 한국경제TV 박승환 기자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소식, 2차 전지 소재 공장에 1조 6천억 원 투자 단행에 나선 LS그룹 소식으로 출발해봅니다. LS그룹 계열사입니다. LS M&M이 1조 6천억 원을 들여 새만금의 2차 전지 소재 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려 전기차 80만 대 공급 분량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사이즈 공장 건설에 나서는 건데 여기다 더해서 LS 머티리얼즈 상장도 앞두고 있거든요. LS그룹 아주 2차 전지 투자에 적극적이네요. 예, LS그룹이 이제 원래 조용한 그룹인데 LS그룹의 L은 이제 LG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LG에서 이제 워낙 그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구태회, 구평회, 구인의 이제 창업주의 동생분들이 따로 이제 분가해서 세운 그룹이 이제 LS그룹인데 그 사이에 이제 조용하게 회사를 경영하고 계시다가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그다음에 회사 전체의 다른 맥락으로 전기차를 뛰어들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그룹이 대대적인 이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변화를 했다는 건 실제적으로 이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인 거고, 그래서 LS그룹은 원래 잘했던 것이 이제 LS 이제 M&M이 그러니까 어제 뉴스에 이제 시발점은 LS M&M이 이제 그 새만금에다가 2차 전지 소재 공장을 갖다가 1조 한 160억 원 정도 투자하겠다고 해서 이제 기사가 나왔던 것이고요. LS그룹의 원래 그 LS M&M은 그 세계 3위의 이제 동제련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이라는 것은 구리라는 것은 사실 크게 이렇게 뉴스가 잘 안 나오지만 꾸준하게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제 보장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LS M&M이 원래 동제련을 했던 것에서 더 나가서 이제 어제 뉴스가 나왔던 이제 2차 전지 전구체의 원료가 될 수 있는 황산 니켈을 갖다가 제로하는 공장을 갖다가 새만금에 짓겠다고 발표를 한 것인데요. 그 LS M&M은 이제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 투자를 위해서 오늘 방송을 보시기 때문에 LS M&M 비상장사이지만 LS M&M의 지분을 100% 갖고 있는 것이 LS입니다. 그러니까 지분을 100% 갖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상 단일 사업부라 보시면 됩니다. 그 재무제표도 단일 재무제표로 작성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 지분이 30% 갖고 있으면 30%만큼의 영업이익과 매출이 반영되지만 다른 그 지분배 평가 이익으로는 하지만 50%가 넘으면은 단일 재무제표로 반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의 사업 부서로 간주를 합니다. 근데 심지어 LS가 LS M&M의 지분을 100% 갖고 있으니까 하나 일개 부서로 이제 간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S는 이제 어제 서두에 말씀드린 이제 전구체의 이전 소재인 황산 니켈 등을 제조하는데 그거 말고 또 전구체는 누가 만들 것이냐? LS가 LNF와 더불어서 전구체 합작 프로젝트도 역시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LNF, L도 이렇게 LG에서 나왔기 때문에 LG그룹이 사실은 반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다양하게 이제 그 2차 전지 소재를 갖다가 영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관심 사안이 이제 LS 머티리얼즈인데 LS는 LS 계열사의 지주회사입니다. 그래서 계열사 중에서 LS의 일렉트릭의 산하에 또 한 번 걸쳐가지고 이제 LS 머티리얼즈를 이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S 그룹이 그 이렇게 2차 전지로 다각화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LS 머티리얼즈가 최근에 그 국내 코스피 가장 핫 이슈는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인데 LS 머티리얼즈가 원래는 상장을 준비하고 있을 때는 국내 증시가 좀 안 좋아서 야 이게 상장하는 게 좋으냐라는 이제 그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LS 머티리얼즈가 아주 이제 상장에 대해서 그 호응이 좋기 때문에 LS 머티리얼즈 역시 이제 그 상장을 하면은 이제 LS 그룹 전체 주가에도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박승환 기자가 준비한 소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됐습니다. 어느덧 이번 달 개인과 외국인, 기관들이 순매수한 종목들의 수익률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말 그대로 투자 성적표가 나온 셈인데 기관들만 좋은 성과를 냈나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달 외국인 투자자들은 6달 만에 코스피로 돌아왔죠. 기관 투자자들 역시 어제까지 3조 2천억 원가량 사들인 걸로 파악되는데요. 오늘 순매수를 더한다면 월간 기준 2017년 12월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량 기준 기관 투자자가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액수로 살펴봐도 8천억 원어치 넘게 담아간 걸로 확인됩니다. 카카오뱅크와 카카오 주식도 많이 가져갔는데 이에 힘입어 이달에만 주가가 각각 34%, 43%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맞습니다. 기관이 많이 순매한 종목
25개 전체가 상승한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외국인 역시 가장 많이 가져간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2위 하이닉스의 7배로 올인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우리금융지주와 두산에너빌리티, 페노션도 상위권에 포함됩니다. 역시 순매수 순위로 세어보면 25개 종목 중 21개 주가가 오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기관이 많이 사들인 종목은 모두 올랐다. 그러니까 학점으로 매기자면 기관은 A+, 외국인은 A쯤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들은 어땠습니까? 예, 영 시원치 못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이달 코스피 순매수 1위는 영풍재지였는데요. 이 기간 주가 하락률은 60%가 넘습니다. 다음 자리를 차지한 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공모가보다 2.7배 오른 상태라 그나마 안도하는 분위기인데요. 전체 25개 순매수 상위 종목 중 플러스를 기록 중인 곳은 14곳으로 반타작을 2개 넘겼습니다. 이달 초 영풍재지는 주가 조작 논란에 연일 하한가를 맞았었죠. 주가 폭락에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2일에는 300만 주 넘게, 다음 날에는 1000만 주 가까이 사들였는데요. 3일 영풍재지는 4,000원 초반에 마감했는데 현재는 3,000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어서 상당수 투자자들이 손실 구간에 들어가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관의 선전은 코스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원택, 위지육 스튜디오, 슈어소프트테크 등이 이달 초와 비교해 상승 중이고 서희건설을 제외하면 상위 25개 종목이 모두 플러스 수익률입니다. 금액 기준으로 살펴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루닛 한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올랐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중소형주 중심이죠. 그래서 수량 또 금액 같이 살펴봐야 조금 더 균형 있는 분석이 가능할 겁니다. 이번 달 기관이 코스닥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순매도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와중에 사들인 종목만 수익을 냈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하고 개인은 어떻습니까? 예, 외국인 먼저 살펴보면요. HPSP, 포스코DX, 주성엔지니어링 등을 중심으로 순매수했습니다. 모두 코스닥 150에 포함된 대형주들이죠. 수량 기준으로는 22개가, 금액으로도 21개가 상승했습니다. 주식 수나 액수나 가장 많이 사들인 HPSP의 경우는 4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수량 기준 성적표는 가장 낮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액수로 따져봐도 상황은 별다르지 않은데요. 순매수 금액 2위인 파두가 35% 빠졌고요. YG엔터나 JYP엔터 등 상위 종목들 상당수가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그나마 300억 원 넘게 순매수한 에코프로 BM이 37% 오르면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중입니다. 이처럼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종목 상승 비율이 높지만 덮어놓고 따라가는 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이브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기관과 개인이 동시에 사들였지만 주가 하락을 피하지 못한 거죠. 외국인 역시 영풍재지를 순매수한 만큼 이들의 매매 동향은 참고 지표로 사용하시라는 조언입니다. 네, 11월은 기관이 A+를 받았지만 12월에는 또 우리 개인이 A+를 받길 바라보면서 11월 투자 성적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어서 최근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방산주에도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내년 바이 코리아,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외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 방산주를 꼽았는데요. 시장은 방산, 어떤 모멘텀에 지금 특히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아무래도 지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에 우리나라 방산 그 제품들이 이제 가성비가 높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아마 그 매력이 좀 많이 부각됐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이죠.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까지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에 가운데 이제 가장 저평가되고 주목받지 못한 시장이었으나 그러나 저평가로 인해서 내년에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게 뭐 타 지역 내용은 아니었고요. 뉴욕의 본사역이었기 때문에 좀 이제 신뢰도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 방산주를 추천하면서 내년 6월 달까지 공매도를 금지한 것도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이거 되게 다르죠. 누군가는 뭐 공매도 중지하면 외국인들 나간다고 했는데 아니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보는 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본 내용은 미국의 CNBC 방송을 통해서 나간 내용이고요. 골드만삭스는 우리나라 시장이 반도체 부분에 대한 급격한 이익 감소 국면을 회복하면서 내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높은 이익 성장세를 나타낼 거다라는 그런 내용을 예상하고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유지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당 내용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했는데 사실 외국인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이걸 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전쟁 관련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제가 있었던 20년 전에도 이미 10몇 년 전에도 이미 좀 인식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함께 EPS 증가율도 내년에는 54% 그리고 2025년도에는 20%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또한 코스피에서 PBR 레벨이 0.92, 이 얘기는 제가 자주 드렸죠. 장부산 청산 가치도 안 되고 보통 1일 기준인데 1도 안 되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내용을 CNBC가 같이 전달했습니다. 네, 방산주. 뭐 북한이 우리한테 도움 주는 것도 뭐 일부는 있는 모양입니다. 김선영 대표 현재 시점에서 방산주 투자 전망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네, 저는 뭐 어차피 가성비에 대한 부분은 이미 소문이 되게 많이 났고요. 뭐 지금까지 이런 게 있잖아요. 되게 제품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또 광고를 잘해야 알려지는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광고를 잘 못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 광고가 좀 제대로 된 그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외국인 이렇게 해외에 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나라에 한 번도 와보지도 않았는데 뭐 니네 나라 전쟁 당장 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설명하는데 진짜 힘들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무기를 이제 니들 이제 파는 나라니까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지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바뀌었습니다. 이걸 보면 사실 진짜 세상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또 역사적으로 공매도 이후에 코스피 지수가 이제 6개월간 최소 10% 이상 강세를 보인 점도 들면서 이제 내년 6월 달까지 공매도 금지된 것도 주가 상승의 촉매제를 평가했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에 표로 한번 쫙 설명드린 적 있으니까 그때 내용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우리나라 지수는 올해 9월, 10월 제법 큰 조정에도 현재까지 이제 12%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엔저 효과를 받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주요 아시아 증시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게 팩트인 것 같고요. 종목은 한국항공우주, 카이저,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그리고 하나 시스템, 그리고 LIG 넥스원, 방산주가 글로벌 군수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입지를 감안했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좋은 투자처가 될 거라는 의견을 남겼고요. 사실 종목이 되게 많긴 한데 이 5개 종목 적절한 시점 그리고 기술적인 어떤 상황을 보시면은 다 투자하기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5개 종목 공부 한번 해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탑픽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일까요? 현대로템일까요?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조호진 대표님도 엑스포 개최지 최종 선정 발표에 따라서 방산과 원전을 주목해봐야 될 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김선용 대표님도 방산주에 대해서 현재 투자 위치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에 영향을 줄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 보시죠. 정준혜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들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먼저 목표가가 상향 조정된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티빙의 최대 주주인 CJ E&M인데요.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 기대감이 커지면서 하나증권은 CJ E&M에 대해서 목표가를 9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목표가가 신규 제시된 종목인데요. 덴티움부터 보시면 중국과 러시아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DS투자증권은 목표가를 15만 원으로 신규 제시했고요. 또 카카오페이는 내년 대환대출향 매출 증대와 또 자회사 적자 축소가 기대된다며 DS투자증권은 목표가를 5만 6천 원으로 신규 제시했습니다. 이번엔 목표가가 유지인 리포트도 살펴보시죠. 콘텐츠리 중앙이 투자 배급한 영화죠. 이 서울의 봄이 최근에 흥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신증권은 목표가를 2만 7천 원으로 유지했고 또 KB증권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내년 HBM 최대 수혜주로 기대된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에 참고할 만한 공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공인데요. AK홀딩스가 제주항공의 주식 182만 3,637주를 늘렸다고 공시를 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전해드렸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위메이드의 목표가를 25% 상향 조정 7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강제 매각 기로에선 11번가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SK스퀘어가 11번가의 콜옵션 포기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 왜 콜옵션을 포기하면서 강제 매각 수순을 밟게 된 건지 구체적인 배경 어디에 있을까요, 김선영 대표님? 이게 사실은 IPO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 예상보다 잘 안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쪽 바닥 자체가 좀 쉽게 턴어라운드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포기라는 그런 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커머스 기업 11번가가 이제 최대주죠. SK스퀘어가 FI들이 소유한 자회사 11번가의 지분 8.18%에 대해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매각 절차에 들어가겠죠. 이로써 국민연금과 새마을금고 그리고 사모펀드 운용사인 H&Q로 구성된 FI 컨소시엄이 SK스퀘어의 경영권 지분 80.3%를 다 가져오게 됩니다. 다 끌고 와서 이걸 제3자한테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것 조금 설명드리면 이제 2018년도 5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SK스퀘어는 5년 안에 우리 무조건 IPO 성공시키겠다라는 그런 조건으로 국민연금으로부터 3,500억 그리고 이제 H&Q로부터 블라인드 펀드 1,000억 가져왔고요. 그리고 새마을금고로부터 500억 등 총 5천억 정도를 투자를 받았습니다. 당시 조건이 만일 실패했을 때 SK스퀘어가 원금의 이자 한 3.5%를 포함해서 한 5,500억 정도를 돌려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FI 지분을 사오는 콜옵션 조건이 있었는데 만일 옵션을 포기하면 FI가 이제 대주주 SK스퀘어의 지분까지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이걸 보통 드래곤롱이라고 하는데 이걸 한국말로 그 동반 매도 청구권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한꺼번에 다 팔아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걸 네. 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이거 100% 이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 이후에 위기가 올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겠죠. 뭐 그런 경제 위기에 대한 얘기도 그 경제 침체에 대한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건 예상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대로 이제 IPO 채비에 나섰는데 유동성 악화 얘기 나왔었고 정말 경기도 안 좋았었고요. 이게 지체되면서 결국 9월 30일까지 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IPO보다 이제 FI 투자금 회수 쪽으로 갑자기 확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원래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인 Q10과 협상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 조건이 이견이 생기면서 매각 협상도 결렬이 됐다라는 부분이 팩트인 것 같습니다. 네, 11번가가 잘 나갔다면 뭐 IPO도 잘 하고 심지어 이제 M&A 매각까지도 잘 하고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서 이렇게 했을 텐데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제 뭐 쿠팡이 막 뛰어들고 하면서 거기 이제 못 쫓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IPO 못했고 매각도 다 이제 Q10하고 협상 불발됐고 그랬다는 건데 다음 스텝은 어떻게 지금 이어지게 됩니까? 원래 이제 SK스퀘어 이쪽에 이제 콜옵션 기한이 다음 달 4일 만료였어요. 근데 그 전에 이미 포기를 확 해버린 거고 제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봤더니 SK스퀘어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약 9,126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콜옵션 이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쉽게 돌아서지도 못하는 회사 지분을 이렇게 사들인 거 과연 그 회사 임원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회사 내에서 임원진 내에서 반대 여론이 좀 심했을 것 같다 생각하는데 돈은 있긴 했네요. 뭐 거의 1조 가까운 이제 현금은 있으니까. 네, 근데 그런데 이제 이걸 여기다 쓰는 거는 조금 무리다 판단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11번가 쪽을 쭉 보니까 2020년부터 계속 적자를 기록 중이었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1,515억 누적 영업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격에다가 손실까지 같이 들어오게 되면 돈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1, 3분기에 대한 누적 손실도 910억 원을 기록하면서 2007년도에 창사 이래 사실 올해 처음으로 희망퇴직도 받고 있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거든요. 근데 관건은 이게 매물로 나와서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저도 이제 보는 커뮤니티가 있어 보니까 기업 가치를 얼마 정도 평가받는지 좀 봤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투자 유치 처음 했을 때 거의 3조 받았거든요. 2조 7,500억 원이 그때 받았던 걸 기억하는데 이번에 Q10과 협상에서 얼마 받았냐 봤더니 한 1조? 이게 3분의 1토만이 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게 협상이 결렬된 게 1조인데 이걸 만약 적절하다 봐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빌려온 돈만 5,500억, 이자 포함해서 5,500억이면 팔아도 남는 게 4,500억인데 거의 비용 빼면 거의 안 남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실적도 부진하고 이미 한 차례 매각도 실패됐기 때문에 단가를 확 낮춰야지 누군가 인수자가 나타날 텐데 이것도 사실은 낮추면 SK스퀘어가 문제가 되겠죠. 이에 따라서 만약 나타나서 모든 게 잘 돼도 계약 조건에서 먼저 FI한테 돈을 먼저 다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과연 FI가 이자 3% 이자만 받고 빠질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3% 이자만 주고 판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얼마에 팔릴지도 관건이기 때문에 이걸 좀 관심 가지시고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SK스퀘어 투자하신 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돌아갈지 좀 계속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11번가 지금 희망퇴직 뭐 받는다 그 얘기를 저도 최근에 들었는데 뭐 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원들은. 우리 일단 박승환 기자가 준비한 다음 소식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12월 됩니다. 연말 증시 전망은 어떻고 그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다음 달 코스피 범위 어느 정도 됩니까? 예, 2,300에서 2,620포인트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2,519로 마감했죠. 이와 비교하면 최저 8% 하락 또는 최대 4% 상승할 거라는 의미죠. 삼성증권은 최근 시장이 떡줄 연준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김칫국을 너무도 빨리 그리고 많이 마셨다고 분석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산타가 벌써 다녀가셨어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내년 글로벌 경기가 연착륙할 거란 예상이 나왔죠. 또 연준이 100bp가량 금리를 내릴 것이란 기대가 지난달 국내외 증시를 이끄는 동력이 됐습니다. 12월 산타랠리 현실화 가능성을 지극히 제한적으로 보는 배경입니다. 실제로 코스피는 이달에만 10% 넘게 이미 올랐습니다. 월간 기준 8월부터 줄줄이 이어지던 내림세를 뒤집는 데 성공한 거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12%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한 달 수익률로 보면 나란히 2020년 연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자, 이번 달 FOMC 결정이 비둘기 쪽 동결로 해석이 되면서 금리 인상은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됐죠. 그런데 시장은 이제 금리 인상 중단을 넘어서서 인하 기대까지 이미 다 반영을 했다. 그래서 산타가 이미 다녀갔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12월 우리가 좀 체크해야 할 주요 일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가장 중요한 일정으로 글로벌 전체로 올해 마지막 FOMC가 일단 예정돼 있습니다. 국내에선 연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당장 오늘 우리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긴 합니다만 금리를 동결할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시장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2023년 12월 미국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는 현지 시각 12일에서 13일로 잡혀 있습니다. 회의 결과는 우리 시각 14일 새벽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리 정책 전환이나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한 시장의 낙관론을 연준이 억제할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키움증권은 12일에 발표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와 함께 두 개의 대형 이벤트를 사실상 한꺼번에 치러야 하는 부담이 있다면서 시장도 이에 대비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내적인 이슈로는 논의가 지지부진한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꼽힙니다. 연말마다 반복되는 우리나라 특유의 수급 문제로 지목되죠. 2차 전지주 중심으로 증시 수급을 꼬이게 만든 원인으로 지목받는 공매도 금지도 현재 진행 중이고요. 추가적으로 12월 미국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는 날이 국내로선 올해 마지막 내마녀의 날인 점도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국내 증시가 더 중요하죠. 투자자들이 훨씬 많으니까. 하지만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이벤트가 우리 증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거. 특히 12월에 올해 이 마지막 FOMC 있다라는 거 핵심 변곡점이 되니까 여러분들 꼭 이때 특히 이제 올해의 마지막 FOMC 직전에 이제 CPI가 나오고요. 그것도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을 앞뒤로 이제 우리가 필요하다면은 포트폴리오도 조정하거나 새로운 투자 전략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연말에 추천 업종 역시 반도체라고요. 우리 증권사들은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지요? 맞습니다. 반도체가 핵심이다. 신한투자증권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대다수 증권사의 추천 업종의 반도체는 공통 분모로 들어가 있습니다. 당장 이번 분기부터 이익 추정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반도체는 2024년 코스피 이익 개선을 가장 앞에서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4분기 이익뿐만 아니라 내년 이익 증가율까지 올려잡는 중인데요. 반복돼온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가 헛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추가로 필수 소비재와 자동차 업종도 눈여겨봐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종목으로 살펴보면 SK하이닉스, LG화학 등이 꼽히는데요. 삼성증권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수요 회복과 공급량 조절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LG화학을 두고는 중국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것과 또 업황 회복 역시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말이면 배당주도 역시 빠질 수 없겠죠. 배당 수익률이 높은 업종 중에서 순이익이 증가한 업종들을 가려내면 통신과 은행, 보험 등을 꼽을 수 있다는 조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현지 시간 30일 오늘 밤입니다. PCE 가격 지수가 발표되는 만큼 오늘을 비롯해서 12월 예정되어 있는 일정들 쫙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시 하나 체크해보죠. 우주항공 전문기업 세트라가이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568억 원 규모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을 공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살펴주시죠, 조은진 대표님. 그 세트라가이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 인공위성을 제작해서 이제 뛰었던 그룹이 이제 분산했다면 창업을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공위성 만든다면 가능하냐라는 거를 갖다가 이제 불식시키면서 성공을 했는데 상장까지 했죠. 근데 어제 나온 공시는 이제 570억 원 정도 하드웨어에 근데 또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인공위성을 만들어 뛰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유지 보수까지 같이 합쳐서 이제 계약을 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 세트라가이가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은 사실은 이제 2년 전에 하나그룹 인수가 됐는데 그 세트라가이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뭔가 위성을 갖다가 크게 이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본이 필요했고 그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이제 박성동 창업주를 비롯한 창업 일가들이 또 이제 후계 문제에 있어서 결국 이제 자녀들에게 주기보다는 이제 다른 기업을 찾는 게 낫겠다라고 맥락을 해서 하나그룹에 넘겼습니다. 그럼 이제 원만하게 잘 진행돼야 되는데 재무제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2분기부터 보면은 세트라가이 영업이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 3분기까지. 이거는 뭔가 하나그룹에 넘겼는데 이 과정이 이제 매끄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어제 나온 공시를 비롯해서 그다음 6월 달에도 세트라가이가 이제 정부 ADD에다가 한 460억 원 정도 수주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런 점은 캐시플로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결국은 이제 그 주가를 결정하는 멀티플은 이제 그 수요 공급에서 자금이 풀려야 되는데 페드가 이제 금리 인하를 갖다가 내년 1분기에는 해야 된다라고 빌 에크먼이 어제 강력하게 얘기를 했죠. 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경착 요구가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세트라가이를 비롯한 이런 일종의 이제 벤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스타트업에게는 큰 이제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그리고 하나그룹과 이제 경영권을 넘겼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매끄럽게 잘 진행되면은 세트라가이가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는 왜냐면 하나그룹도 그냥
그 자선 행사로 지분을 투자한 것이 아니고 인공위성 우주 산업이 열렸다고 보기 때문에 지분을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트라이의 입장에서는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조 대표 개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재무제표를 보면 계속 적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예. 이제 공급 계약,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죠. 예, 이거 예. 일단 모멘텀으로 보고 지금 뭐 투자를 고민해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오르겠죠. 단기적으로 오르는데 이런 적자 기업을 볼 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단순하게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갖다 보지 마시고 거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봤는데 이게 턴어라운드 했다. 그럼 그때 뛰어들어서 늦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약간 불안정하기 때문에 세트라이가 그래서 내년 1분까지 보시고 올해 4분기 내년 1분까지 보셨는데 영업현금 흐름이 아주 좋아지고 그다음에 아까 제일 중요한 거는 왜 하나그룹을 넘겼는데 왜 이렇게 마찰이 생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된다면 하나그룹을 갖다가 없고 왜냐하면 오늘 방산이 나왔는데 하나그룹에도 강력한 게 방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트라이가 방산이랑 결합을 한다면 한 번 더 주가가 이제 업그레이드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